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 남부 후난성에 대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1일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18일 밤부터 후난성 장자제와 샹시투자 мя오족자치주, 창더, 화이화 등 지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이 기간 쌍주와 룽산현 일부 지역 강수량은 400mm를 넘겼습니다. 폭우로 인해 샹시투자 мя오족자치주와 장자제, 창더, 화이화에서만 5만 3천 명이 넘는 주민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만 했습니다. 룽산현에서는 지하주차장에 갇힌 주민 3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차량을 옮기기 위해 지난 19일 밤 지하로 내려갔다가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홍수가 났을 때 절대 지하주차장은 가시면 안 된다는 점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악천후로 전날 고속철도 충칭 샤먼 구간 운행은 중단됐고 영화 아바타 촬영지 장자제무릉 원풍경구는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중국 소방당국은 후난성 홍수지역에 소방관 280명, 소방차 78대, 구조선 40척을 동원해 구조 및 구호 작업에 나섰지만 워낙 피해가 커 인명을 얼마나 구조할지 의문입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살다 이런 큰 홍수는 처음 본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후베이성 우한에도 4단계 경보 가운데 가장 높은 홍색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지역 누적 강수량은 150에서 200mm에 달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중국 서남부 구이저우성도 30년 만에 최대 홍수가 발생해 주민 8만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부터 계속된 폭우로 구이저우 첸둥난 мя오족, 둥족자치주 룽장현에 많은 저지대가 침수됐고 무려 대피한 주민들의 수가 약 8만 9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중국에서 인기를 끄는 남서부 지역 마을 축구 대항전 춘차오에 룽장현 홈구장도 수심 3m의 물에 잠겼습니다. 룽장 최대 쇼핑몰도 침수됐고 고속도로 교량이 붕괴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중앙TV는 구조대가 보트를 타고 주민들을 구조하거나 어린이들이 유치원에서 구조대원을 기다리는 모습을 내보냈습니다. 이번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했고 고속도로 다리까지 끊겨버렸습니다. 중국 구이저우성의 한 고속도로에서 산사태로 교각이 휩쓸려 나가 다리 상판이 끊겼습니다. 끊어진 다리에 트럭 앞부분이 걸치면서 운전사가 허공에 매달려 있다 구조되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고속도로가 중간에 뚝 끊겨 있고 트럭의 운전석은 끊어진 도로 쪽 허공에 넘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안의 기사는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출동한 구조대는 컨테이너 지붕을 따라 운전석으로 넘어간 뒤 운전석 뒤쪽 창문을 통해 기사를 구조해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구이저우 인프라 복구를 위해 1억 위안 약 19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심각한 것은 구이저우 기상당국은 27일까지 또다시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는 점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에서 여름철 홍수는 흔한 일이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량이 더 많아지고 빈도도 더 잦아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홍수는 인공강우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중국은 인공강우를 뿌리다가 태풍을 만든 대형 사고를 낸 바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중국 충칭 지역에서 인공강우 작업을 진행하자 폭풍우를 동반한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인공강우 다음날 충칭시 20개 구현에서 규모 8 이상의 돌풍이 불었습니다. 최대 풍속은 초속 34.4m로 중형급 태풍 수준이었습니다. 인공강우를 뿌리자 태풍 수준의 폭풍우가 들이닥쳐 역풍을 맞은 겁니다. 당시 현지 매체들은 거센 비바람이 불어 수많은 가로수가 쓰러지고 일부 옥외간판도 날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더우인 웨이보 등 현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는 고층 아파트 창문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나 거센 비바람 속에서 가로수가 쓰러지고 도로 위 차량들이 파손되는 모습 등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담겼습니다. 당시 중국 충칭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42도까지 오르며 이로 인해 작물이 타들어가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폭염에 대응하고자 중국 충칭시는 인공강우 작업에 나섰습니다. 당시 인공강우는 낮 최고 기온 42도까지 치솟던 기온을 10도 안팎으로 떨어뜨렸으나 강풍과 비바람 등 예측할 수 없는 기상현상까지 동반시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인공강우 이후에는 습기 때문에 충칭 도시 전체가 한증막처럼 변해 체감더위도 더욱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충칭 지역 기상청 관계자는 인공강우로 인해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돌풍, 천둥번개와 인공강우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강풍은 자연열 대류에 의해 발생한다고 해명했으나 석연치 않았습니다. 인공강우를 뿌리자마자 다음날 바로 강풍과 비바람으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기상현상이 나타났다면 이는 분명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최근 중국이 군용 드론을 인공강우에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폭염 및 가뭄 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인공강우로 인한 부작용은 자세히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칭시와 같은 사례는 올해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중국 중부 산시성 시안에 강풍을 동반한 우박이 몰아친 장면입니다. 계란 크기만한 우박이 쏟아졌고 차량과 시설물이 파손될 정도로 강력했는데 현지 주민들은 인공강우 때문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조약돌만한 우박이 포장마차 안으로 몰아칩니다. 손님이 식사를 하다 말고 천막을 잡고 막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다른 야외 식당들도 갑자기 쏟아진 우박에 장사를 접어야만 했습니다. 노점상 상인들은 차양이라도 들이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강풍 이력에 속수무책입니다. 중고차 업체 주인들도 망연자실입니다. 판매용 차량의 차체가 찌그러지고 유리창도 다 깨졌습니다. 건물 시설물이 떨어지면서 차량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직경 약 5cm 커다란 우박이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퇴근 시간 갑작스레 우박에 맞은 사람들은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야외에 주차된 차량과 시설물이 파손도 잇따랐습니다. 공항 지붕도 뚫려 터미널 안으로 우박과 비가 새어들었고 일부 항공편 지연 사태도 빚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극심한 가뭄을 겪던 산시성 당국이 인공강우를 내린 게 우박을 만든 것 아닌지 의심이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우박의 원인은 냉온기류 충돌이며 인공강우 촉매는 오히려 우박 형성을 막는다면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소문일 뿐이라고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수시로 인공강우를 내리고 날씨를 쥐락펴락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중국에선 인공강우탄을 자주 쏘지만 국내에선 항공기를 이용한 방식의 실험이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공강우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는 중국, 미국 노스다코다주, 아랍에미리트, 태국으로 이들 정부 또는 지방정부는 전 국토를 포괄하는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광활한 국토를 포괄하기 위해 전용 항공기를 58대 갖추고 있고 인공강우 미사일도 수시로 쏘아 올립니다. 실내로 2008년 8월 8일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날 폭우가 예상되자 개막 4시간 전부터 베이징 기상대 21곳에서 비를 없애는 소우탄 1104발을 비구름에 쏴 먹구름을 몰아냈고 가뭄이 이어질 때는 각 지방 정부가 수시로 강우탄을 쏘며 인위적으로 비를 내리게 합니다. 중국이 인공강우 기술 개발을 시작한 건 무려 67년 전인 1958년부터였습니다. 중국의 목적은 강수 조절과 우박 억제, 산불 예방, 대기질 개선 등 다양한데 이중 미세먼지, 황사, 스모그 개선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뭄 해결과 산불 예방은 일부 비로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스모그 개선의 경우 내리는 비 양이 적을 경우 큰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공강우는 항공기나 미사일을 이용해 구름층이 형성돼 있는 대기 중에 염화칼슘이나 요오드 화흔을 살포해 특정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게 하는 기술인데요. 구름 속에 요오드 화흔 및 이산화타이타늄 같은 화학물질을 뿌려 물방울이 뭉치게 해 비가 내리게 합니다. 인공강우 기술은 강우 때 사용되는 요오드 화흔이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인접지역의 강우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기술입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항공기의 경우 1회 운용에 약 7억 원이 소요되고 미사일의 경우 1회 발사에 180만 원에서 360만 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저농도 요오드 화흔은 위험하지 않다고 밝혔지만 축적됐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등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150개의 인공강우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지만 아직 실제 효과 및 부작용 등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충칭시의 폭우와 산시성 시안의 우박 피해 사례만 봐도 인공강우 다음날 곧바로 예기치 않은 기상현상이 나타났고 최근 가뭄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행한 인공강우 뒤에 잇따라 수해와 폭우가 일어난 것을 볼 때 과연 인공강우와 연관이 아주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인공강우 기술은 인체와 농작물, 산림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인근 지역의 구름을 끌어와 타 지역 날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역 간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기술들이 장기적으로 이웃나라의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21일 중국 남부 후난성에 대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비는 18일 밤부터 후난성 장자제와 샹시투자 мя오족자치주, 창더, 화이화 등지에 쏟아졌고 이 기간 쌍주와 룽사년 일부 지역 강수량은 400mm를 넘었습니다. 폭우로 인해 샹시투자 мя오족자치주와 장자제, 창더,
화이화에서만 5만 3천 명이 넘는 주민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했고, 룽사년에서는 지하주차장에 갇힌 주민 3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악천후로 전날 고속철도 충칭 샤먼 구간 운행은 중단됐고, 영화 아바타 촬영지 장자제무릉 원풍경구는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한결같이 살다 이런 큰 홍수는 처음 본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후난성뿐 아니라 후베이성 우안에도 4단계 경보 가운데 가장 높은 홍색 홍수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지역 누적 강수량은 150에서 200mm에 달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그런데 비는 중국 서남부 구이저우성도 강타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부터 구이저우성 남부와 남동부 지역에는 지속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30년 만에 최대 홍수가 발생해 주민 8만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구이저우 첸둥난 랴오족 둥족 자치주 룽장현에 많은 저지대가 침수됐고, 이번 대홍수에 중국에서 인기를 끄는 남서부 지역 마을 축구 대항전인 춘차오의 룽장현 홈구장도 수심 3m의 물에 잠겼습니다. 룽장 최대 쇼핑몰도 침수됐고 고속도로 교량이 붕괴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중앙TV는 구조대가 보트를 타고 주민들을 구조하거나 어린이들이 유치원에서 구조대원을 기다리는 모습을 내보냈습니다. 30년 만에 최악의 홍수로 인해 주민 8만여 명이 대피한 중국의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인기를 끄는 축구대회 춘차오의 룽장현 홈구장은 수심 3m 물에 잠기며 경기 운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춘차오는 중국 네티즌들이 룽장현 동네 축구를 영국 축구 프리미어리그의 중국식 표현 잉차오에 빗대 만든 말입니다. 룽장현은 1990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축구협회를 만들었을 만큼 중국 내에서도 축구 열기가 유독 높은 곳으로 꼽히는 곳인데요. 이들은 원래 강변 풀밭에서 축구를 해왔는데 몇 년 뒤 홍수로 이곳이 유실되자 직접 간이 축구장을 만들어 경기를 열기 시작했는데, 춘차오라는 말이 중국 10대 유행어까지 올랐고 해외에까지 입소문이 났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경기장이 수심 3m 물에 잠기며 경기 운영이 불가능해진 겁니다. 대홍수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은 서민들입니다.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중국 남서부에서 작업자들이 물에 떠내려온 진흙을 퍼내며 청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해 관한 지역은 길이 모두 진흙탕으로 변해 있습니다. 자동차가 거꾸로 서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수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중국 중앙TV는 구조대가 보트를 타고 주민들을 구조하거나 어린이들이 유치원에서 구조대원을 기다리는 모습 등을 보도했습니다. 온라인에는 지역 최대 쇼핑몰의 흙탕물이 범람해 물에 잠긴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 중입니다. 해당 영상에는 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빗물에 휩쓸리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이번 폭우는 산사태를 불러왔고 고속도로 다리까지 끊어버렸습니다. 중국 구이저우성의 한 고속도로에서 산사태로 교각이 휩쓸려 나가 다리 상판이 끊겼습니다. 끊어진 다리에 트럭 앞부분이 걸치면서 운전사가 허공에 매달려 있다 구조되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는데요. 고속도로가 중간에 뚝 끊겨 있고 트럭의 운전석은 끊어진 도로 쪽 허공에 넘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안의 기사는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출동한 구조대는 컨테이너 지붕을 따라 운전석으로 넘어간 뒤 운전석 뒤쪽 창문을 통해 기사를 구조해냈습니다. 그런데 홍수로 혼란한 상황에서 중국 건축물들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룽장 최대 쇼핑몰이 침수됐고 일부 고속도로 교량이 붕괴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대홍수에 룽장 최대의 쇼핑몰 안으로 흙탕물이 쇄도에 들어가는 모습은 공포를 자아냅니다. 기본적인 건물 수로 설계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24일 중국 구이저우일보, 싱가포르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에 따르면 구이저우성에 폭우가 쏟아져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폭우로 인해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쇼핑몰 지하층과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이 잇따라 침수됐습니다.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콘크리트 기둥이 무너지고 고가도로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보면 중국 구이저우성의 한 백화점 지하층이 폭우로 인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계단 위에서 물이 쏟아져 마치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대홍수로 인해 고속도로도 파괴됐습니다.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 산두현 내 G76 샤룽 고속도로의 허우주어 대교를 잇는 교량 일부가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무너졌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붕괴 당시 다리 위에는 화물차 한 대가 있었지만 탑승자가 무사히 구조돼 현장에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교량 아래에는 인근 마을 공사 현장 소속 차량 3대가 있었지만 드론으로 파악한 결과 차량 내부에 사람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교통당국은 교량이 붕괴되기 약 2시간쯤 전에 교량 구조물에 변형이 일어난 것을 발견하고 인근 교통 통제를 실시했습니다.
당국은 붕괴 원인에 대한 조사와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무리 대홍수였다고 해도 이렇게 교량이 붕괴될 정도였는지 의문입니다. 심지어 지역 내 핑윤강 등 세계 하천은 30년마다 한 번꼴로 홍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에서는 여름철 홍수가 흔한 현상이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강우량과 발생 빈도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구이저우 인프라 복구를 위해 1억 위안 약 19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 정도 금액으로 복구가 될지 의문입니다. 심각한 것은 구이저우 기상당국은 27일까지 또다시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고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대규모 홍수로 댐 붕괴 등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경고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홍수에 이어 댐 붕괴 사고까지 발생한다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게 뻔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에서 여름철 홍수는 흔한 일이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량이 더 많아지고 빈도도 더 잦아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대홍수에 대한 경고는 최근 2-3년 사이 매년 나오는 것입니다. 작년 4월 중순 중국 광둥성의 모습입니다. 중국 남부의 경제 중심지인 광둥성에서 일주일간 쏟아진 기록적 폭우에 따른 피해로 8만여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한 가운데 주요 하천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100년 만에 홍수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올해 구이저우에 폭우가 내려 8만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는 소식과 지역만 다르지 피해 규모, 이재민의 수 등 똑같은 내용입니다. 작년 이맘때 중국 언론 매체들은 이런 비가 계속 내린다면 광둥성 전체 인구 모두 수재민이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당시 내린 비의 양은 200에서 350mm, 샤오관에서는 584.4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광둥성 전체에서 최소 11명이 실종됐고 8만여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했고 9만 가구 이상이 정전을 겪었고 베이징, 광저우 구간을 포함한 다수의 고속열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당시 베이강과 주강 등이 모두 범람하면 사실상 광둥성 전체 인구에 해당하는 1억 2천만 명이 홍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100년에 한 번 있는 홍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5년 전 시진핑 주석은 중국 남부에서 한 달 이상 계속된 홍수로 서울 전체 인구의 4배에 달하는 약 3,80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자 심각한 상황이라며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대홍수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여름마다 홍수로 인한 피해는 중국에서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매서운 명령과 지침도 소용없다는 듯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에서 얼마 전 7,500톤이나 되는 건축물을 통째로 옮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상하이 중심 상권에 위치한 100여 년 역사의 건축물이 전체 수평 이동을 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대규모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지난 1920년대에 지어진 상하이의 전통 민가주택 스쿠먼 양식의 화엘리로 벽돌과 목조로 된 건물 3동이 연결된 구조입니다. 건축 면적 4천여 제곱미터의 무게가 무려 7,500톤에 달합니다. 지하 공간 개발과 건물 노후화로 인한 보수가 시급해 2년 전 수평이동 공사를 시작했고 시공팀은 건축물의 안정적 이동을 위해 건축물 아래에 총 432개의 보행 이동 장치를 설치했는데요. 바로 이 장치들이 건물을 들어 올리고 마치 걸음을 걷듯이 수평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건물 전체를 들어 올려 옆으로 옮기는 수평 이동 방식이 여러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평 이동 방식은 건물을 해체한 뒤 복원하는 것보다 비용이 절감되고 원형 보존에도 유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 돈입니다. 수평 이동 방식은 건물을 해체한 뒤 복원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런 방식으로 이동한 건물이 진짜 안전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걸 연구할 시간에 건축물을 안전하게 만드는 걸 연구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중국은 최근 들어 엄청난 홍수와 지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건물 붕괴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저렇게 옮겨진 건물이 점점 더 독해지는 중국의 자연재해를 견뎌낼 수 있을지 불안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워낙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새로 지은 건물도 품질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세계 최대 레고랜드가 이번 주말 개장할 예정인데요. 문을 열기도 전부터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면적 31만 제곱미터로 전 세계 10여 개 레고랜드 가운데 최대 규모인 상하이 레고랜드입니다.
정식 개장을 앞두고 지난 20일부터 연간 회원권 구매자를 비롯한 우대 고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감 체험을 내세운 4D 영화관 천장에서 우산을 써야 할 정도로 물이 쏟아지고 급기야 좌석까지 물이 들어차자 놀란 관객들이 서둘러 대피했습니다. 목격자들은 갑자기 물이 새고 기계가 고장나서 관객들이 모두 젖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회사 측은 특수효과를 위한 물 분사기 고장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 1시간 넘게 줄을 서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롤러코스터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돼 멈춰선 겁니다. 기구에 타고 있던 10여 명은 40분 동안 공중에서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사고 당시는 정오 무렵으로 당일 최고 기온이 37도에 달해 고온경보가 발령될 정도였습니다. 회사 측은 이상신호 감지 시 자동 정지되는 안전장치 문제였다며 1시간 만에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놀이기구 중에도 잔고장으로 운행 중단되는 경우가 더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상하이 레고랜드 측은 안전점검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준비 부족에도 시범 운영을 강행해 관람객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건축된 건물만이 아니라 예전 건축물에 대한 보수공사도 엉망입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는 명나라 시대에 건립돼 650년이나 된 역사적 건물이 보수공사를 마친 지 불과 1년여 만에 지붕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이 영상은 중국 동남부 안우이성 펑양현의 펑양구로 성곽 부속 건물이 붕괴되는 모습을 목격자가 촬영한 것입니다. 명중도 고르라는 이 건물은 명나라 시대에 건축된 것으로 650년 이상 된 건물인데요. 목격자는 붕괴 사고 당시 누군가 기와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하기 시작했으며 실제로 고루 상단에서 기와들이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붉은색 전통 누각의 지붕에서 갑자기 굉음이 들리더니 기와장들이 순식간에 쏟아져 내리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붕괴 순간 거대한 먼지구름이 일어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황급히 대피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기와 낙하는 1, 2분간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650년이나 된 역사적 건물이 흉물스럽게 변했습니다. 특히 이 건물은 지난해 3월 한국 돈으로 약 6억 5천만 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마친 지 불과 1년 만에 기와가 무너져 내려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현존 최대 규모의 누각형 구조물 중 하나인 명중도 고루는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수도 이전 계획 아래 1375년에 평양현에 건립한 역사적 건축물인데요. 주원장의 생애와 명나라 역사를 소개하는 기념관으로 운영되던 구조물은 2017년부터 산발적으로 기와 추락과 처마 손상이 발생하면서 2023년 9월 수리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3월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보수공사를 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지붕이 이렇게 내려앉다니 대체 보수공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된 걸까요? 반면 한국 건설기업들은 신기술을 통해 해외 수주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놀라운 신기술이 발표됐습니다. 롯데건설이 능동형 진동 제어 기술을 이용한 층간소음 저감 장치를 개발해 상용화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롯데건설은 음향 제어 전문기업 세일앤어쿠스틱스와 함께 소음 저감 장치 설치 및 설정 방법 등에 관한 공동 특허 총 4건을 출원했습니다. 롯데건설과 세일앤어쿠스틱스는 주변 소음을 인식해 차단하는 노이즈 캔슬링 기술에 착안해 2023년부터 능동형 층간소음 저감 장치 개발 및 현장 적용성에 대해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요. 이 소음 저감 장치는 공동주택 위층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충격이 발생하면 그 충격을 상쇄하는 진동을 발생시켜 층간소음을 저감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진동 센서와 신호 처리 장치, 진동 제어 장치인 뮤터로 구성된 시스템이 슬라브의 하부에 설치되고 층간소음은 천장이나 벽을 타고 위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충격으로 인한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데 위층에서 충격이 발생하면 진동 센서가 이를 감지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후 신호 처리 장치는 진동 센서로부터 받아들인 충격을 전기 신호로 바꿔 뮤터에 전달하고 뮤터가 그 충격을 상쇄하는 진동을 발생시켜 층간소음을 저감하는 구조입니다. 롯데건설은 이번 시스템은 인체에 불쾌감을 주는 100Hz 이하의 저주파대역 층간소음을 3dB 정도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천장 마감 내부에 간단히 시공할 수 있어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층간소음에 취약한 구축 아파트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저감 기술은 바닥면에 두껍게 하거나 특수 소재를 적용하여 충격을 완화시키는 방식 위주로 개발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노이즈 캔슬링 기술에서 착안하여 뮤터가 진동을 상쇄시키는 기술인데다 구축 아파트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가격과 시공 난이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간단하게 시공이 된다면 층간소음 저감의 획기적인 기술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롯데건설은 하반기 상용화를 예고한 만큼 성능 검증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건설사들은 해외에서도 수주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올해 해외에서 역대급 수주 성과를 거둘 전망입니다. 가장 기대되는 프로젝트는 체코 원전 건설 사업입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체코 법원의 가처분 무효 판결 직후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청의 전자서명으로 본계약 체결에 성공하면서 연내 한수원과 대우건설 사이에 수조원 규모의 시공계약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이 본격화되면 대우건설은 과거 대우그룹 시절 폴란드 대우자동차 공장 등을 건설하며 누볐던 유럽 건설 시장에 재진출하게 됩니다.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도 눈에 띄는 성과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1조 원에 달하는 미네랄 비료 플랜트 건설 사업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앙아시아에 처음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인 만큼 현지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석유화학 및 비료 관련 사업에 추가 수주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프라, 신도시 개발 참여 등 분야에서도 신사업 발굴을 확대하고 현지 친환경 사업 분야에 솔루션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 보츠와나 등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및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도 건설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저가 물량 공급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첨단 기술 개발과 꼼꼼한 마무리, 이 두 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